네, 47회 기출문제 TAT 2급 실무 수행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3만원 초과거래.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 처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선비로 하면 되고요. 정규증명서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일반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죠. 영수증이니까 일반전표 입력하셔가지고 여기 날짜가 이렇습니다. 1월 13일 8만원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 차변의 수선비. 자, 무엇을 수선했는가를 보세요. 공장의 기계를 수선했습니다. 공장의 기계이기 때문에 520번을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코드 520번으로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8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이 국민은행이죠.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으로 코드 걸어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8만원. 이렇게 하면 이제 전표 입력 문제는 맞았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러 가야 되죠. 네,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에 가면 여기 영수증 수치명세서 있습니다.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1월 13일 샤인 실업 20210113 샤인 실업. 네, 성명 사업장 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거래 금액도 8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입력한 걸로 가정을 하고. 자, 구분이 여기 중요해요. 자, 구분에서 우리가 선택할 번호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에 선택할 번호가 있으면 우리가 제출 제외 대상이 돼가지고 가산세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서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 사업자로부터 기계를 수리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야 되고요. 계정 코드는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여기서 520번으로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정 코드 520번. 그리고 적요는 공장 기계 수리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탭으로 가서 여기 반영됐는가를 확인하고,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명세서 2 불러오기 누른 다음에 닫으면서 저장까지.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FAT 1급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의 만기결제. 자료 설명. 2월 10일 날 제품 매출처 블루산업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보성전자의 외상매입금 2,2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배서양도했다. 배서양도 여러분 입력하실 때 거래처 주의해야 되죠.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받으러음을 대변해 줬고요. 블루산업에서 받은 거니까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블루산업이고, 보성전자의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결제했기 때문에 차변에 오는 것은 외상매입금이고 거래처는 보성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가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합시다.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2월 10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보성전자.
보성전자의 외상매입금이었죠. 여기 2,200만 원이었고요. 대변의 받으럼 110번. 받으럼은 보성전자가 아니에요. 블루산업에서 받은 겁니다. 거래처 코드 블루 2020이 되겠고 금액은 2,200만 원. 이렇게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받으럼 자산 감소 하시는데 거래처 이렇게 다르다는 것 잘 정리하셔야 되고, 받으럼 줄 클릭하고 나서 F3 누르죠. 자, 할인이 아니라 배서를 선택해야죠. 3번 배서. 그리고 어음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검색이 됩니다. 2200짜리 선택 단추 눌러주시고 엔터하면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내려와요. 지급거래처는 블루가 아니라 보성전자의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거래처는 보성전자가 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이론 문제 풀었던 거는 여기 답안 수록 눌러서 여기다 답을 다 찍어야 된다는 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본거래 문제. 여기 실무에서도 이 자본거래 문제 TAT 2급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 자본 관련된 거 잘 알아야 돼요. 자, 신주 발행을 했습니다. 4,000주. 보통예금에 주금이 들어왔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주 발행 내역이다. 자료 2는 주식대금에서 주식 발행 비용을 차감하고 입금된 내역이다. 주식 발행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주식 발행일은 여기 거래일인 3월 10일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3월 10일 날 먼저 보통예금 차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3월 10일로 바꾸시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국민은행에 3,115만 원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115만 원. 자, 이렇게 주금이 들어왔고요. 대변의 자본금을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자본금은 액면가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여기 표에 보면은 4,000주 곱하기 액면금액 5,000원 해서 4, 5, 20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자본금 2천만 원 대변의 기입. 자, 그러면 요 차액이 뭐냐? 이 지금 차액이 1,115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계산을 먼저 해보고 가면 4,000주 8,000원에 발행했거든요. 48에 32, 3,200만 원이 주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 발행비용 85만 원을 뺀 3,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 주식 발행 비용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은 2천만 원이 자본금인데 액면가 2천만 원인데 3,200으로 발행했으니까 이 주식 발행 비용이 없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바로 1,200만 원 자본 잉여금으로 가는 건데, 네, 발행 비용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이 발행 비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차액, 지금 우리 전표 입력했던 차액이 1,115만 원 있잖아요. 요것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주식 엔터해 보면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네, 341번이죠. 자본잉여금입니다. 여기다가 11150 플러스. 그래서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는 초과금에서 차감시키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경우는 가산시킨다. 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까다롭게 문제를 내면 자료 설명에다가 3월 10일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얼마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거 먼저 차감시켜요.
대변에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거 상계시킨 것만큼. 근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상계 처리할 계정이 없는 걸로 보고 점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제는 유가증권 매각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4월 18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습니다. 2020년 기말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2020년 기말평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000만 원만큼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00만 원 자본으로 남아있다. 처분했으니까 이 평가 이익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거래 자료를 입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들어온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4천만 원. 자,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로 날짜를 고치시고 차변의 103번 국민은행 4천만 원이 들어왔다. 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감소시켜야죠.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 지난해 결산 때 금액으로 감소시켜야 됩니다. 지난해 결산 때 5,200으로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대변에 5,200만 원으로 자산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을 우리가 지난해 결산 때 평가 이익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니까 정리할 때는 차변에다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981번입니다. 차변에 1,000만 원 정리하여 이제 정리할 거 다 했어요. 정리할 걸 다 했으니까 이제 차익을 보니까 마이너스 났대요. 마이너스 났다는 것은 처분 손실이 났다. 처분 손실은 차변에 오는 거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에는 처분 손이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 946번 영업의 비용입니다. 여기다가 200만 원 입력하시면 거래자료 입력이 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200만 원이 정말 내가 잘 맞았을까? 요 200만 원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이 맞았는지 검증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보느냐면은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은 최초에 얼마에 사가지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200에 사가지고 4,000에 처분했기 때문에 200 손실 나오는 분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200만 원의 손실이 났구나. 이건 잘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째 문제는 네. 우리가 이제 4문제로 끝나죠. 이 거래자료 문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4문제만 출제를 합니다. 6월 달까지는. 근데 지금 이번에 47회에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건이 없었어요. 근데 간혹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건을 1개 정도 넣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FAT 1급에서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전부 다 일반 전표 입력 문제만 출제를 지금까지 계속 했었어요. 계속 했었고요. TAT 2급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 1개 정도를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 문제를 냈었는데 47회는 안 냈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명세서를 주고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은 클린기업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한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공급했다. 구매 확인서? 그러면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그래서 이거는 11번이 아니라 12번 유형으로 해야 됩니다. FAT 1급에서는 12번 유형을 문제로 출제하지 않습니다만은 TAT 2급에서는 12번도 나옵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며 대금은 전액 6월 30일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매출금이죠. 평가문제. 메인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할 수 있죠? 자, 5월 20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5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죠.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5월 20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12번이에요. 12번 영세. 품명은 복수거래 누르셔가지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거래명세표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합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50개 50만원. 두 번째 품목은 휴대용 공기청정기 80개 25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4,500만원 공급가액 맞는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공급받는 자 클린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두시고 분계는 외상. 그러면 외상매출금 4,500, 제품매출 4,500. 분계 잘 되었습니다. 자,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위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날짜를 5월 20일로 입력을 해야죠. 5월 20일부터 5월 20일 엔터 세 번 치시고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누르면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림이 나옵니다.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눌러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눌러주고 확인 네, 다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조표에 와서는 조회 한번 해주시면 여기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난다. FAT 1급은 이제 부가세 문제 첫 문제가 저기가 나오죠. 11번 과세매출로 늘 그렇게 나오는데 TAT 2급도 11번 과세매출로 나온 적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2번 영세 건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세 문제 보면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꼭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문제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나오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예림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 수량을 120개로 기재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공급 수량이 100개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정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인데 여기서 기재사항 착오는 수량 착오가 아니라 수량 착오하면 결국에 공급가액이 틀려지죠. 그래서 이제 기재사항 착오에 가면은 그 세부 사항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공급가액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기재사항 착오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과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마이너스 분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외상대금이었으니까 이게 외상매출이었죠. 분계도 외상매출로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6월 22일에 메인 매출 점표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니 공기청정기 예림산업에 11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거래가 보이는데 이 수량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기재사항 차고 정정 엔터 해보시면 여기 비고 옆에 기재사항 차고 항목이라는 게 나오는 공급가액 및 세액이냐 작성 날짜냐 사업자 등록번호냐 1번 하셔야 돼요. 공급가액 및 세액이 기재사항 차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수정분은 점 마이너스 수정분이 하나 나오고 이제 새로 수정분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수정 날짜를 어떻게 작성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고사항을 봐서 기재사항 차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다 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날짜는 그대로 이용하셔라 이겁니다. 분명 엔터 하시고 자, 수량을 몇 개로 해야 되느냐 아까 여기서 나왔죠. 120개로 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 120개 단가는 그대로 10만원 그러면 1200으로 공급가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마이너스 하나 그 다음에 120개로 고쳐진 걸로 하나 모두 분계는 외상으로 잘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전송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메뉴 나가서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6월 22일 것 미전송된 거 검색을 합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2일 엔터 미전송 두 건이 있죠.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눌러요. 발행하고 확인 또 발행 누르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닫아주시고 요거 닫고 메인 매출 점표에 와서 조회 눌러주고 그러면 여기 비어있던 자리에 전자발행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한 문제예요. FAT 1급 수준하고 거의 같아요. 부가세 문제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가 부속 서류가 아주 복잡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47회에는 어떤 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환율일 3개를 주었습니다.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료일은 미국의 블루 회사에다가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신고 필증이고, 자료인은 수출 계약일은 자료 2번 수출 계약일은 7월 10일이고 수출 대금은 7월 15일에 전액 원화로 환가하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선적은 7월 20일 날 했다.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출품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을 선적일, 공급가액을 그러니까 선적일의 환율로 공급가액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예외예요. 자, 왜 예외냐면은 수출 대금을 15일 날 5일 전에 전부 환가해서 보통 예금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환가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됩니다. 즉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평가 문제를 보면은 자료 2와 7월 15일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선적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료 2라는 것은 환율을 얘기하는 거고
7월 15일은 얼마로 보통예금에 입금됐는가를 확인해라 이겁니다. 자, 7월 15일 일반전표를 가보세요. 일반전표 7월 15일 날 보통예금에 얼마가 입금되었나? 181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으로 대변은 선수금이었어요. 매출, 제품 매출로 안 받죠? 부채로 받습니다. 계약금 받은 것으로. 자, 그러면 1815만 원이 일부 계약금인지 아닌지 한번 수출실적 명세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수출실적 명세서에 과세 표준에 넣어야 될 금액은 이 결제 금액이라고 하는 이 48번에 있는 달러입니다. 그래서 15,000달러잖아요. 예, 15,000달러를 요 15일 날 환율로 한번 곱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일 날은 우리가 환가를 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한 날이란 말이에요. 자, 15,000 곱하기 1210원 엔터 했더니 1815만 원 나오네요. 자, 아까 우리가 1815만 원 보통예금 잡았었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금이 아니고 선불로 전부 받은 거예요. 근데 전부 지금 선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했습니다. 자, 그래서 1815만 원을 여러분이 메모를 해둬야 돼요. 1815만 원 메모해 두시고 이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데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날짜는 선적일로 입력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날짜는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보기 때문에 7월 20일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입력합니다. 7월 20일 네, 날짜 바꾸시고 자, 유형이 몇 번일까요? 직접 수출 유형이 16번이죠. 16번. 자, 품명은 거기 수출실적 명세서에 중간쯤에 보면 나와요. 네, 이거를 그대로 영문으로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한글로 돼 있으면 한글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의류회사라서 의류 이름인 것 같아요. 자, 수량 단가는 건너뛰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우리가 계산한 금액 있죠? 1815만 원을 입력. 거래처는 아까 회사가 여기 자료 설명에 BL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비워놓으시고,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수금 정리해야 되거든요. 15일 날 우리가 이걸 선수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20일 날은 선적을 했단 말이에요. 선적을 했으니까 이건 제품 매출로 이걸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1815만 원, 차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선수금, 부채 감소. 네. 그래서 차변이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259번 1815만 원. 탭키 눌러서 선수금의 거래처 코드는 2060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수출대금을 5일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보통예금에 입금하면서 한화로 환가해서 했을 경우에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입력한 이 공급가액이 부가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에 가는 거죠. 자, 밑에 분계도 대변은 제품 매출이고 차변은 선수금. 7월 15일 거래를 조회해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 거.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중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자, 클릭하시고. 우리가 수출 선적일이 언제예요? 7월 달이죠? 그러므로 이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해서 2기 예정과세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작성을 하면 위에 여기 집계표가 위에 나타납니다. 자, 수출신고 번호라고 하는 것은 수출신고 필증의 상단부에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07112 불러드릴게요. 07112 입력합니다. 자, 07112 그 다음에 18005 그 다음에 58574 네, 엔터 치면은 제자리에 하이폰이 들어가고요. 선적일은 2021년 우리가 지금 2021년 회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월 20일 날 선적했죠? 0720 통화 코드 미국에 했죠? 더블 클릭을 해서 미국으로 검색을 합니다. 미국 달러 USD 확인. 환율은 15일 날 환율을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15일 날 환율. 15일 날 환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1210원을 입력합니다. 1210원. 엔터. 외화는 아까 결제 금액 있죠? 48번에 있었던 15,00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1815만원 계산되고요. 이 부분이 위에 수출 재화 쪽에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외화 금액, 원화 금액. 자, 저장 단추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닫으면서 저장이 됩니다. 이게 2번의 문제였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저장하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가지고 2기 예정의 기간은 7월부터 9월이라. 7월부터 9월. 정기 신고해서 엔터하면은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게 영세의 기타 6번에 들어가 있죠. 저장하셔야 돼요. 위에서 저장 단추 찾아서 눌러주시고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세 번째 문제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 돈을 받은 날 15일이랑 선적일이랑 환율이 같아서 헷갈릴 게 없는데 만약 선적일에 환율이 오르거나 내려도 이미 환가했으니까 그거 신경 안 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 날 환율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전부 환가했으면 환가한 날에 환율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럼 막 계약금만 그날로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안 해. 선적일에 입금을 받거나 외상으로 했다. 나머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때는 계약금 만약에 7월 15일 날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환가해 놨어요. 그거는 이 환율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했어요. 나머지는 20일 날 환율로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더해야 돼요. 예, 그게 과세 표준이 돼야 돼요. 예, 예, 수출 실적 명세서에도 거기에도 예, 그렇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20일 날 환율은 하나도 쓸 데가 없었어요. 전부 다 환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일 날 만약에 환율이 다르고 일부 10%만 계약금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했다 그러면 네, 외상 매출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이날 환율로 인식해야 된다. 이거. 아, 근데 계약금을 환가 안 했으니까. 환가 안 했으면은 과세 표준 이걸로 합니다. 아, 그럼 선적 기준으로 전부 다 하죠. 네네네. 환가하지 않은 경우는 선적일의 환율로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9점이지만은 9점이지만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수출 신고 필증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대개 이런 수준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리분계가 별도로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안분계산, 재계산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리분계가 해야 돼. 또 그 대손세 공제 이런 부분도 정리분계가 또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뒷부분이 일반 전표에서 정리분계하는 거 여기가 좀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를 잘 해놓으면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이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기계장치 세금계산서, 화물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노트북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네. 자, 자료 1번. 유정기계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제품 조립용 기계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다. 그 다음에 자료 2는 하늘모터스로부터 물류팀에서 사용할 물품 배송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다. 자, 메인 매출전표에 다 입력하는 거죠. 다음에 자료 3번. 쿠팡으로부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자, 신용카드가 공제받을 수 없는 건이면 이건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 3은 일반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메인 매출전표에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은 이건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만 5천 원을 공제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전표 입력사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 노트북을 사고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면 이건 일반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면서 54번 불공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건 중에서 하나는 일반전표로 가야 됩니다.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거래처 코드는 5세정으로 하면 돼요. 자, 자료 1번, 평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료 1부터 자료 3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및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보통 지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 세 건 중에 일반전표에 입력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그러면은 거래자료 입력하는 거니까 자, 메인 매출전표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산 거 10월 15일 메인 매출전표 10월 15일로 날짜 바꾸시고 51번 과세매입이죠. 그리고 품명은 조립기계 한 개에 4천만 원. 한 개 단가 4천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 유정기계가 되겠고요. 유정기계.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1번. 자,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 밑에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외상으로 샀습니다. 기계를 외상으로 사는 것은 외상분계하면 안 되죠. 네. 우리는 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혼합분계. 혼합분계 해주시고 원재료가 아니라 이건 유형자산입니다. 기계장치. 기계장치.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4,400만 원. 그리고 탭키.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였지? 하면은 시험지의 그 실무수행 첫 부분을 보면 되고요. 그거보다 이게 프로그램에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회사 등록에 가서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는 공기청정기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가 지금 오늘 시험 보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를 모르고 풀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제조회사니까 제품 매출이 되려면은 공기청정기가 분명히 있어야 그게 제품 매출인 거죠. 그렇다면 외상분계를 이건 하지만 요거는 공기청정기 재료 같은 걸 샀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기계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일반 채무로 정리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세금계산서 입력하겠습니다. 화물차 11월 7일이죠. 자, 11월 7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품명은 화물차. 수량은 1개, 단가 2천만 원으로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공급자 한울 모터스. 한울.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자,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이것도 외상으로 샀네요. 역시 혼합분계 해야 되죠. 3번 혼합. 자, 화물차는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고쳐주시고 내려와서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2,200만 원. 탭키. 거래처 한울모터스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잘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노트북 요건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날짜는 12월 13일이네요. 자, 일반 전표 12월 13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의 가지급금. 거래처는 대표이사 이름이에요. 대표이사 이름이 아까 자료 설명에 오세정 하고 나왔죠. 오세. 자, 노트북 가격에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입력합니다. 115만 5천 원. 1155. 대변에 우리가 이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 카드 결제를 했죠. 신용카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했으면 이걸 회사에 가져올 리가 없죠. 법인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카드사는 삼성카드.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사는 삼성카드 법인카드라는 얘기입니다. 대변에 1155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속 서류 또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두 번째 문제는 제2기 확정신고기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작성이 다 돼. 뭐 가서 입력할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조회만 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 가볼까요? 맨 밑에 있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그래서 2기 확정기간이지 않습니까? 10월부터 12월이죠. 자, 데이터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때는 여기 상단에 보면 불러오기 있어요. 불러오기.
자, 우리가 지금 두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기계장치하고 차량 운반구 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여기 있는지만 한번 슬쩍 훑어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예 하면 작성이 됩니다. 네, 두 건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장 단추 없으니까 닫으면 저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저장하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갑니다.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해야 되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시고, 우리가 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관련된 거는 여기 고정자산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고정자산 매입건으로 공급가액이 6천만 원이에요. 기계하고 화물자동차 합치면. 자, 이거 저장단추 위에 있습니다.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닫으 들어가죠. 들어가지만 건물 등 감가상각 거기에는 넣지 않는다. 안 들어가죠. 감가상각 자산 아니. 예, 감가상각 자산 아니니까. 예, 안 들어가겠죠? 예. 자, 승용차 요거 삭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까지 해봤냐면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결산과 근로소득 관리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다음에 실행하면 현재 데이터가 아마 저장되어 있을까? 뭐 지워져도 상관없습니다. 지워져도. 네, 닫아주시고요.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